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30번째 방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1부에 이어서 이은영 소장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혜영 의원님과 1부 함께 했는데요. 네. 역시 젊은 사람이 빠지니까 방송 분위기가 확 다운되네요. 그 의원님이 굉장히 그 사투리를 구수하게 쓰시네요. 예. 네. 그리고 젊은신 정치인이 혹시 패기도 있으시고 네. 네, 야무지신 것 같아요. 네. 한 번 물면 안 논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1부에서? 예. 네. 그 김혜영 의원님이 네. 실제로 국회에서 만나면 사실 이 부산 액센트가 더 있어요. 오늘 이제 방송이라고 표준말 쓴 거예요, 그게. 네, 표준말 쓴 거예요. 예. 그 흥분하면 노무현 대통령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래요? 아주 매력적인 남자예요, 김혜영. 네. 그럼 서당캐 2부에 함께 하실 토대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한 분의 여론조사 전문가인데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 CNI 김대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우리 팟캐스트 역사상 여론조사 기관 대표님 두 분을 모시고 방송 정확하게 이제 오늘 분석과 통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조원 CNI가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 조원 CNI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2011년도에 이제 설립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2011년도. 예.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좀 유명했을 거예요. 유무선 비율 때문에 네. 좀 시끌시끌했던 조사 기관입니다. 뭐 경쟁 관계잖아, 이은영 소장님이랑. 경쟁 관계. 근데 경쟁자로 안 보시는데? 네. 네. 그러니까 누가 더 업력은 제가 더 높다고 그쵸. 해야 되나요? 네. 제가 더 높고요. 네. 회사 설립은? 저희 회사가 조금 더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경쟁자로 안 보시는구나. 신생업체다. 만만하다. 좀 친하긴 한데 자주는 안 만나요. 그럼 평소에 좀 친분 관계가 있으신 거죠? 네, 그럼요. 네. 공공의 창. 네, 공공의 창 같은 소속 회원사고요. 네, 공공의 창도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공공의 창은 일단은 이제 여론조사 기관 한 10개 정도가 같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영리를 취하지 않는 어떤 우리 사회의 아젠다, 특히 이제 공공정책과 관련한 아젠다들을 좀 조사하고, 그리고 그걸 좀 이슈화 시켜보자 해서 10개 업체가 좀 같이 연합해서. 그럼 회비가 있어요? 회비는 있어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개헌이라든지 또는 뭐 대학교 강사 노조와 관련된 조사라든지 그런 것들 좀 우리 사회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좀 자발적으로 하고 언론사와 같이 또 조인해서 기사화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나오셔서 공공의 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공공의 창 그러면 그 무슨 북한 소개하는 방송 프로그램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 방송이 뭐였죠? 무슨 소리 아닌가요? 남북의 창. 공공의 창, 남북의 창.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청취자들이 혹시라도 좀 오해하실까 봐. 네. 먼저 오늘 발표될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부터 한번 짚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서는 긍정평가가 73.1%가 나와 전주보다 1.5% 상승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방미, 방중, 방한 방중, 그리고 또 어떤 요인 때문에 일단은 아까 이제 저희가 일부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수능에 대한 어떤 신속한 판단과 결정,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오늘 좀 안정적으로 잘 마무리가 된 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신속한 판단, 국정 현안에 대한 신속한 판단이 긍정적 평가를 가져왔는데, 사실은 요새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가 상당히 높고 이게 떨어지질 않기 때문에. 좋지 뭐. 떨어지려네요? 아니, 그건 아닌데, 상승한 이유가 뭐냐고 자꾸 물어보시니까, 참 찾아드리고. 잘한다. 네, 잘하기 때문에 계속 상승하는 거고, 사실은 이게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조금 빠지면서 이게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는 시기거든요. 계속 빠져가는 시기인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빠지면은 다시 또 상승을 해서 이게 탄력 회복성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어쨌든, 국민들이 계속 지지를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고 계신다. 그리고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빠질 때도 1%에서 3% 그렇죠. 많이 안 정도죠. 빠져요. 그러니까
견고한 거죠. 근데 요게 또 그 동조화 현상이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부 다 이제 잘한다 하니까 자기가 조금 잘못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도 말하고 싶어도 그걸 못하는 분위기도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때는 뭐 만약에 뭐 표로는 그러니까 잘하는 자기가 이제 이렇게 동조하는데 만약에 투표 뭐 지방선거나 개헌 때 뭐 그런 게 표로는 또 달리 나와요? 그렇죠. 달리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무섭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게 우리 지난번에 그 서울시장 한명숙 시장 선거 때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명숙 시장이 그 오세훈 시장하고 후보하고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걸로 났었는데 실제 뚜껑 열어보니까 그렇죠. 격차가 0.6% 차이밖에 안 나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그때는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론조사가 정확하게 그 맥을 짚어줘야 되는데 저는 그때 여론조사로 국민의 여론을 좀 호도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말씀드리면 좀 전문기관의 그 조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조사의 결과가 또 다른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흐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포항 지진으로 인한 수능 연기 결정. 여론조사가 83.6%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두 기관이 좀 달리 나오나요? 그 기관만 조금 차이는 있을 차이 나죠. 네, 한번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는 몇 % 나왔어요? 우리 이은영 소장님은 저희가 지금 오늘 이제 얘기되는 거는 리얼미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혹시 있어요? 자체 조사한 거? 저희 자체 조사 지금 하고 있어요? 네네, 이번 주에 할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김예진 소장님. 우선 이제 국정운영 만족도가 아까 높다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만족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과거에 보면 이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오지선다라든가 사지선다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매우 잘한다, 조금 잘한다, 조금 못한다, 매우 못한다 했었을 때 항상 매우 잘한다, 매우 못한다는 좀 적어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중앙 지점인 관련된 것들이 원래는 더 높은데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수능 관련된 거 했을 때 83.6%가 이제 잘 됐다고 평가했을 때 오히려 매우 잘한다가 54.9. 매우 잘한다가 그리고 잘한 편이다가 28.7입니다. 그러니까 특이하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만족도에 대한 그 긍정 평가는 이제 앞서 이제 이은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뭐 동조화도 분명히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이제 박근혜 전 정부에 대한 비정상적인 어떤 형태를 바로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패턴인 것 같고요. 그 정당 지지율 관련해서 또 이제 최근 저희도 이번 주에 조사를 돌리는데 한 40대 후반부터 그 중후반 이게 이제 민주당 그 지지율을 계속 나타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타당은 자유한국당은 10% 초반대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이라든가 바른정당 5% 중반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은 그 두 기관의 이제 여론조사 차이를 좀 물어볼라 했더니 또 은근히 공개 안 하네. 어쨌든 지금 리얼미터 말 돌리지 마시고 왜 리얼미터 얘기를 하세요? 두 기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와 우리 정당 지지율 한번 평가 비교하려고 했더니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는 계속 이제 작년 때부터 5대5로 유무선 비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 비율이 많이 바뀌었죠. 좀 많이 바뀌었죠. 무선을 훨씬 많이 지금 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발표할 때 ARS를 하다 보니까 보면 ARS 특성도 사실 20, 30대가 굉장히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어렵죠. 원래는 어렵고 50대, 60대가 훨씬 더 많이 쳐야 되는데 요즘은 사실 고관심층이 오히려 젊은 세대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제 50대, 60대가 오히려 전화 응답을 안 피하는 하는 거죠. 기피하는 거죠. 기피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약간 유무선 비용들이 이제 기관마다 좀 다른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라 크게 그 기관마다 차이는 없는 거죠. 지금 대통령의 그 국정수행 평가는 이제 여러 여론조사 기관이 있지만 주로 이제 70% 전후고 초반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여론조사는 주로 50% 전후로 보면 그 정도로 보면은 맞죠? 합리적 정당 지지율은 특히 이제 이번 그 리얼미터 20일부터 22일까지 조사된 자료를 보면은 그 자유한국당 지지가 조금 빠졌어요. 그 유여해 최고위원 그 발언 때문에. 천벌. 천벌 발언 때문에 조금. 근데 그분 왜 그랬대요? 그분이 근데 이상하게 좀 굉장히 독특하시더라고요. 튀는 성격이신 것 같아요. 저는 홍준표 대표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아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지도부다. 케미가 잘 맞네요. 너무 잘 맞아. 비슷하죠. 네. 홍준표 대표 되게 총애하는 것 같고요. 아, 그러세요? 우리 또 이제 장제원 대변인, 네네. 홍준표 대표 너무 총애한대요. 다 법조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나요? 아니죠. 장제원 대변인은 법조인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네, 네. 예. 그 체제가 전 정말 밋밋해요. 네. 장제원 의원이 부산 뭐 학교 네, 그쪽이시죠? 그쪽이시죠. 아니 저랑 이제 같은 상임이라서 예, 제가 이제 장제원 의원님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언급은 안 하는데 하여튼 홍준표 대표가 대변인 굉장히 총애하고 계시대요. 예. 특히 이번 조사 특징이 보면 60대 이상에서 아까 이제 저기 60대 이상에서 저 응답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응답하시는 분들은 민주당 지지가 높은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당이 지금 두 자릿수, 그러니까 지금 6.9%로 3위인데, 그래서 지금 정의당에서는 두 자릿수로 진입하자, 이거 특별 대책반이 만들어질 정도로 정당 지지를 좀 높이기 위해서 지지를 좀 더 그러니까 3%를 올리기 위해서 특별 대책반.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을 지지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이제 대다수 과거에는 이제 선별적으로 출마를 했는데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한번 지역 전 지역 모두 공천 해보자. 노력은. 근데 정의당은 항상 그랬어요, 사실. 근데 이제 이 선거는 현실이거든요. 이게 낙선을 감수하면서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들리는 얘기는 이제 뭐 잠깐 뭐 정의당 얘기지만 5월 이제 9일 대선 이후에 그쪽에서도 이제 연구원에서 이제 전국을 이제 지형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그래도 좀 선전할 수 있는 지역들을 찾아가지고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관계는 뭐 정의당이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뭐 표결 같은 거 할 때는 뭐 굉장히 협조적이고 이제 서로가 이제 개혁을 대상으로 경쟁하는 관계지. 정의당에 대해서는 전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편이에요. 지금 나온 거 잠깐 그것도 표본 오차 말씀드려야 돼가지고 1,515명 조사했고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포인트입니다. 그 표본 조사를 꼭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죠? 네, 이게 선거법상으로 하는 거 있어가지고. 그 얘기가 끝나면 나중에 하셔. 그래서 내가 그것도 꼭 지적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먼저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왜 꼭 끝에 갑자기 표본 조사 결과를 얘기하시는지 좀 혹시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친절하게 안내하는 겁니다. 지적이 아니라 친절하게 청취자한테 안내한 거고요. 그 국민의당이 이제 최근에 내용이 격화되는 모습이 비춰져서 최근 지지율이 사실 떨어질 만큼 떨어졌는데 더 떨어졌네요. 네, 조금 더 빠졌어요. 지금 또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여서. 근데 당이 최근에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후에는 지지율이 20% 가까운 지지율이 나왔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만약 합친다면 통합을 한다면 전제 가상.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국민의당 자체 여론조사잖아요. 그렇죠.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먼저금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 얘기했던 거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이어가면 국민정책연구원에서 리서치에다 의뢰를 했고요. 그래서 18일부터 19일 동안 1,0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고요. 정당 지지율에서 이제 국민의당과 이제 바른정당이 합당을 했을 경우에 지지율이 19.2%로 나왔고요. 당시 이제 합당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7.5%. 저희도 좀 빠지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은 49%니까 1.5%가 빠지는 걸로 나왔고. 오차범위네요. 그 변동이 없는 거죠. 변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자유한국당은 합당하기 전에는 11.8%인데 합당했을 때는 11.5%로 이제 0.3%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거기도 변화가 없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무당층에서 지금 이제 합당하기 전에는 국민의당이 5.5%고요. 그다음에 바른정당 6.3%였는데 19.2%로 올라가면서 무당층이 16%로 줄어드는. 무당층. 줄어드는 이제 그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 현상을 이렇게 좀 한 번의 조사 결과로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전에 한번 발표했던 거랑 비교해 봤을 때 그 당시는 19.8%였어요. 다른 조사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이 무당층이라는 부분들이 이 대선을 끝나면서 이 성향들이 네. 이제 갈 곳을 못 찾는 약간 중도 보수층이. 근데 왜 갈 곳을 못 정하지? 더불어민주당이 있는데. 아니, 우리 당이 있잖아요, 우리 당. 더불어민주당. 네. 그러다 우리 당이 마음을 주세요. 그렇죠. 네. 그렇죠. 줄 데가 없어서 거기다 줘, 마음을. 네, 좀 지켜보는 것 같아요. 네네. 지켜보는 거. 그러니까 지난 이제 대통령 선거 결과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41%,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홍준표 대표 후보가 24%,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21% 이렇게 네. 7%대 오면서 이 유권자분들이 이제 대통령은 잘하고 계시니까 네, 거기에는 네. 충분히 공감을 하시지만 아직은 이제 정당을 지지 선택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지켜보는 좀 관망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최근에 그 국민의당이 네.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제 바른정당과 통합 얘기를 네, 네. 5시간 이상 네. 뭐 토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결과는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왔는데 이제 아마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네. 방금 전 말씀하셨던 여론조사를 근거로 네. 통합의 속도도 더 내면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통합을 결정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전당원 투표제로 결정하자. 그러면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국민의당 당원들은? 아무래도 지금 통합이 다른 정당과 연대 통합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네. 이제 지금 현재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특히 이제 현재 그 국민의당 당원들이 안철수 대표를 당대표로 인정 안 하는 분위기도 꽤 있어요. 근데 그 지난 전당대회 때 보면 51%로 절반 약간 넘게 일단은 당대표에 당선을 네. 시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당대표 중심으로 좀 힘을 실어주려는 그런 분위기는 조금 더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 네. 국민의당이 네. 이제 전당원 투표로 결정했을 때 저희가 제일 주목해야 될 부분은 네. 당원 구성이 호남과 비호남의 구성을 저는 가장 중점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네. 뭐 10만 당원인데 네. 6만이 호남 당원이다. 네. 그러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안 그럴까요? 그 과거에 이제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뭐 당내 당원 관련된 ARS 투표도 한번 참여해보고 했지만 이제 보면 이게 당원의 한 보통 더불어민주당이나 사실 국민의당이나 한 58%는 호남 당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긴 합니다. 많긴 한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투표 참여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이 투표 참여율이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근데 그 많은 인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데 참여율은 호남 쪽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원의 그 지역 비율은 호남이 많긴 하지만 실질적 투표 결과를 봤을 때는 그렇게 파급력이 높진 않다. 또 그런 결과가 있군요. 네. 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네. 이제 그 앞서 이제 이은현 대표님도 말씀하셨죠. 51.09%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과반 전당대회에서 이제 됐는데 당시 이제 국민의당 전당대회 방식은 결선 투표제였어요. 네. 그런데 과반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과반이 돼가지고 1차에서 당선이 되신 거죠. 네. 근데 요번에 이제 이 결과에서도 보면 통합은 45.6%, 독자 노선이 40.0%인데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통합 찬성이 58, 반대가 38.6%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로 보면은 안철수 대표가 강행을 하기 위한 어떠한 수순을 밟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제 뭐 그 정치 지도자로서 뭐 부족한 면도 있고 이제 잘하는 면도 있는데 그 승부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보면 원래는 기업인 출신이고 또 의사 출신이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그 통계, 분석 이런 걸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분석하고 예측한 다음에 승부수를 탁 던지는 거지. 그러니까 51% 자신이 있어서 던진 거고 전당원 투표제도 이미 저는 혹시 두 분이 거기서 좀 밤에는 거기서 일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놀래요, 갑자기?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져? 그러니까 아마 안철수 대표가 여론조사 기관에 많이 의존하고 의지할 것 같아요. 기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 이제 전략가들이 좀 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요. 있고요. 네. 그리고 근데 과학적인 수치를 놓고 판단하는 분 같아요. 정치적인 그 감각보다는. 지난 그 대선 때 보면 안철수 대표가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그 시기가 좀 있었거든요. 너무 짧았어요. 네, 강철수라고 그래서 잠깐 같이 원목소리 나고 머리도 확 올렸다가 약간 팔색조 같아. 네, 그 뭐 과 해갖고 이제 잠깐 그 이미지 변신에 성공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어쨌든 그
그 정치적인 컨설팅하는 그룹이 있어서 뭔가 이 판단의 기준을 갖고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국민정책연구원 같은 경우 계속 이제 그 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지금 좀 이슈화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원장이 이태규 의원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상당히 이분이 그 이명박 대통령 그쪽에 좀 활동을 하셨던 네. 이분도 약간 전략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여의도 연구소 출신인가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국민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이런 자료들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그 나온 것 중에 좀 약간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네. 뭐냐면 자기네가 조사했는데 네. 야권을 대표하는 인물로는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1위가 나왔어요. 26.2%로 1위가 나오고 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8.2%로 2위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5%로 3위가 나오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이 국민의당에서 네. 이 조사한 결과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높게 나올 줄 아는데 야권 대표로 네. 오히려 다른 정당 대표가 1위가 나와가지고 네. 실제 이제 이 통합 의견이 높고 야권을 대표하는 인물로 유승민 대표를 더 높게 생각을 한다면 네. 실제 통합이 일어났을 때 안철수 대표가 약간 또 낙동강 오리알처럼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닐까 그런 좀 네. 그런 것도 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들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당대표로 만들고 안철수는 이제 부산 가는. 네?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 제 느낌에는. 아니면 킹메이커가 되시려고. 킹메이커는 절대 아니고요. 킹메이커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 킹메이커 끝까지 못했잖아요. 예. 거기에 한이 맺힌 사람이야, 안철수 대표가. 왜 킹메이커 잘못해가지고. 그거는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킹이 되실 분인데. 예. 그러니까 큰 킹은 아니라도 부산에서 킹이 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대표를 일단은 영남 주자로 이렇게 딱 올려놓고 네, 당대표 네. 시켜놓고 네. 본인은 이제 부산으로 가면 그 얘기 되겠는데. 그 얘기가 될까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2등은 하시겠어요. 2등. 네. 그 통합 얘기가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영원한 대통합이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또 이해가 안 돼요. 영원한 대통합. 근데 일면 또 보면 그림은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부산에서 뭐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이제 강연 정치를 다시 시작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 강연 정치할 때 계속적으로 뭐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계속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없어져야 될 정당이다 이 정도까지도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요번에 그 결과에서 이제 유승민, 그다음에 홍준표, 그다음에 그 안철수 순으로 나온 이 배경에는 어쨌든 호남 쪽에서 그 이제 이 뭐랄까 박지원 전 대표라든가 정동영 정동영 의원, 천정배 의원 이렇게 그 반대 그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작용해서 안철수 대표가 세 번째로 이게 나온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지금 국민의당이 분란은 뭐 조기에 어느 정도 좀 12월 달 안에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들은 다들 하는 것 같아요. 정리라는 것은 다 깨진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서는 의원들이 용기를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더 지리멸렬하게 끌고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자꾸 수순을 밟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공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오늘도 보니까 토론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또 이미지를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조만간 어쨌든 뭐가 결단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통합이 되면 그 호남의 특수한 어떤 그 정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호남의 지방선거에서 바른정당과 통합했을 때는 정말 그 후보들이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바른정당의 주요 국회의원들이 호남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혼합의 통합이라는 명분을 만들 수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민취업의 재결성. 근데 민취업이라고 예전에 DJ와 YS의 그 군사 독재 시절에 그 저항했던 민취업의 재결성하면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민취업 출신이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 국민의당에는 이제 민취업의 상징적인 분이 권노갑 고문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그 통합을 한다고 그러고 영혼합의 화합이라고 그러면 이제 민취업인데 이제 민취업의 재결성이 결국은 약간 올드보이 쪽으로 가게 돼서 선거에서는 어떤 효과를 못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민취업의 주역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주역들이 따로 있고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영호남이 다 통합이 돼 있는 그렇죠. 전국 정당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 명분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저께 그 의총장 그걸 통해서 이제 좀 보니까 그다음에 비하인드 이야기를 좀 전해 들어 보니까 우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국민의당이라는 의석수는 어쨌든 40석이지만 이 의석수를 갖고 이번 지방선거를 치른다. 사실은 광역부터 광역의원, 기초단체장은 사실은 좀 어렵다. 이렇게들 많이들 보는 것 같아요. 네, 후보가 없대요. 후보도 없고. 근데 이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중대선 구제인 기초의원 정도의 어느 정도의 이제 뭐 바람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호남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안철수 대표가 바라보는 시각은 좀 차이가 있다. 왜 이대로 가면 우리는 전멸할 텐데 왜 여기만 지키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렇죠. 안철수 대표는 어찌 됐든 다른 곳에서라도 좀 선전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보자 이런 측면에서 지지 기반을 좀 바꾸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정확히 보신 거예요. 바꾸는 거죠. 맞아요. 호남에서 그냥 말 그대로 전국으로 바꾼다지만 어쨌든 킹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네요. 전국 정당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네요. 그 속내가 읽혔네요 지금. 참. 우리가 항상 그 방송에서 국민의당을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95일 만에 1기 내각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제 좀 너무 늦은 감이 있죠, 사실. 그러니까 기간으로 본다면 최장 시간이 소요됐는데 이제 가장 큰 원인이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네. 동의하시죠? 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일단은 초기에 이제 얘기됐던 게 그 인사를 보면 50대, 그다음에 서울대, 그다음에 수도권 출신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결과적으로 다 인선이 끝난 경우 보면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여성 내각 30% 지켰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그리고 역대 정부의 이런 건 없었던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 여성들도 예전에는 약간 상징적인 인물들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일을 할 인물도 있고 또 상징적인 인물도 계셔서 고루고루 잘 배합이 됐다. 그래서 가장 좀 의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김예진 소장님께서도 뭐 사실 2005년도 그 당시는 이제 뭐 도덕 문제가 있으면 임명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한 90% 가까이 높았던 여론이었는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는 이것이 그래도 능력 있으면 임명해도 괜찮다 이런 여론이 훨씬 더 65%까지 높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대다수는 뭐냐면 도덕성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비정상을 빨리 정상화시켜야 되는 과정 속에서 좀 문재인 정부에 대해 힘을 많이 실어준 것 같고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5대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195일이라는 기간이 좀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야당이 또 인준을 해주질 않은 것도 있죠.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야당 때도 이제 그 인사청문회 때 이제 문제 제기해서 낙마한 분들이 많은데 죄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죄질이 다른 거지. 그렇죠. 하여튼 우리 문재인 정부의 내가 사실 뭐 야당에서도 문제 제기했던 분들도 있고 또 국민들도 약간 우려했던 부분도 있죠. 있는데 저희가 항상 그 모든 후보들을 여론조사 해보면 그래도 국민들이 과반 이상 다 지지를 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 내각에 들어갔는데 대통령께서 어저께인가요? 좀 야당에서 문제 제기됐지만 참 일 잘한다. 근데 그게 대통령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 국민들이 지금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 잘하잖아요. 지금 중국 가 계시잖아요. 뭐 왕이 부장도 뭐 내가 볼 때 쩔쩔매던데. 캐파가 다르죠. 위에서 활동 오래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분이 아주 제가 볼 때는 원칙도 있으면서 유연성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원칙 속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건데 그 두 가지를 다 겸비한 분 같아요. 상대적이니까. 오히려 국내 정치보다는 국제 정치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교부 장관이 국내 정치를 잘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정치하니까. 그렇죠. 하여튼 강경화 장관 뭐 잘하시고. 김현미 장관님도 여성들 사이에서는 강단 있게 잘한다고 평가가 좋으신 분이에요. 지난번에 국정감사. 무슨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대단하시네. 한 방에 그냥. 누구를 보냈죠, 그때? 이은재 의원. 이은재 의원을 날렸죠. 근데 이은재 의원님이 그때 조희영 교육감. 아시죠, 그 내용? MS. 자주 보니까 좀 그분도 귀여운 맛이 있거든요. 그런 면도 있어요. 연세가 많으신데 하여간. 연세 드신데 참
열심히 하신다. 왜 저러실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네. 처음엔 저도 처음에 좀 충격받았는데. 캐릭터가 있으세요. 네. 저런 걸 즐기시나? 하여튼 이인재님 좀 너무 흥분하셨는데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혈압 있으실 것 같아요. 걱정돼서. 네. 그 대통령이 공약으로 공직자 검증 5대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기 많은 어려움이 겪었는데 최근 2가지 기준을 추가해서 인사검증 기준을 7개로 확대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또 인사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러겠네요. 어쨌든 좀 요새 이제 많이 문제되는 거라서 이게 추가가 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 성 관련 범죄는 추가 안 돼도 이거는 뭐 우리 정부에서 절대 안 하죠. 우리 이제 그 정당에서도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성 관련 범죄는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공천도. 그래서 도덕성 부분을 더 강화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2가지 추가된 부분이. 이번에 추가된 이제 그 2가지 포함해서 이제 저는 이렇게 7개 7대 비리라고 해서 기준을 제시한 것 자체가 어쨌든 스스로 청와대 스스로 제동장치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오픈했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납득 속에서 이제 과거에는 너무나 이제 그 청문회 때 이제 정책 능력보다는 뭐랄까 개인에 대한 일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된 것들을 국민 스스로가 이제 보시면서 좀 참고하실 수 있는 기본적 기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청문회 때 그 사실 그 대통령이 그 장관 내정에서 청문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신상이 다 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꺼려한대요. 그 제도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아요. 너무 지금 좀 신상이 너무 많이 털리니까. 들리는 소리 이번에 그 홍종학 장관님도 어찌됐든 뭐 불법은 아니지만은 뭐 이런 것 뭐 여러 가지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받으셨지만 그 이전에 이제 홍종학 장관 그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좀 여러 가지로 좀 고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많은 이제 그 거론됐던 분들이 있는데 막 그 개인들이 다 고사하고 특히 그 장관 후보들 사모님이 당신 나가면 난 이혼할 거야 이러고 그래서 그래서 사실 좀 정책적으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비공개로 하든지 개인 신상 그러니까 이제 도덕성면은 좀 그 정보기관이나 그쪽에서 철저하게 좀 따져보고 그러게 청문회는 좀 정책적으로 좀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능력이 있으면 좀 약간 도덕적 문제가 있더라도 임명되어야 한다는 여론 자체가 높아진 이 현재 현상에서 좀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 검증보다는 능력 검증으로 좀 턴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는 도덕 검증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 편인데요. 근데 그것은 너무 이렇게 공개적인 것보다는 정말 뭐 우리 뭐 민정도 있고 그래서 아니면 그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검증하고 이 검증위원회 들어가면 거기서 청문회처럼 많은 걸 질문하고 질의하고 답변 얻어내고 거기서 그 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자면 거기서 탈락시키고. 그렇죠. 그 대신에 망신 주는 건 아니죠. 그게 망신 주는 건 아니고 철저하게 도덕성 검증하고 통과되면 이제 정책 검증으로 가면 아마 우리 정부에 정말 탁월한 인사들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의 상처가 너무 많은 거죠. 그게 좀 안 될 것 같아요. 최근 공직자 검증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어떤 조사였나요? 이게 어쨌든 지금 우리 얘기한 그런 내용인데요. 국민 2명 중 1명이 그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 가운데서 세금 탄로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뽑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탄로를. 이게 지금 저희 공공의창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한겨레하고 같이 한 건데 첫 번째 도덕성에는 세금 탄로. 세금 탄로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택했고 그다음에 병역 기피 18.2%,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14.2%, 그다음에 위장 전입 5.5%, 그다음에 논문 표절 4.6%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추가로 된 것처럼 뭐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이런 데에 더 저는 중점을 둘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홍종학 전 신임 장관 그때 이슈가 돼서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추가로 조사가 17일부터 18일 검토됐고요. 그래서 그 우선 100%는 이제 전국 1,007명이 했는데
보기에 그 성범죄 관련된 그런 게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 우리 후보자들 중에서 성범죄 관련된 분이 아직 인사 추천된 분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머릿속에는 이제 그 성범죄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추천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 세금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눈여겨보기 시작했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제 장관이나 혹은 공직에 좀 진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요 7대 이제 기준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잘 보시면서 자기 관리를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방금 전에 언급했던 부분, 이제 도덕성 검증과 이제 정책 검증인데 국민들은 정책 검증보다는 도덕성 검증에 더 중점을 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게 지금 요 결과 같은 여론조사인데 능력이 31%고 도덕성이 66.4%로 나왔습니다. 네. 정말 정치인들이 도덕적으로도 정말 좀 깨끗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과거에는 어쨌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면 절대 임명되면 안 된다라는 이제 기준이었지만 그랬다고 해서 도덕성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가치인 건 맞고요. 하지만 그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능력도 중요한 이제 하나의 요소로 이제 약간 변화되는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 장관 되고 싶은 분들은 이거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7가지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공직 후보자에게 발견된 문제 가운데 용납해서 안 되는 것들을 물어봤거든요. 거기에는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27.4%, 그다음에 권한 남용 27.1%, 거짓말 및 국회 위증 26.2% 이렇게 요 순서로 됐고, 그다음에 이념이나 가치관 요거 12.9%, 그다음에 음주운전 3.4%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제일 낮네요. 왜 이렇게 관대하지? 네. 그거보다는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득이나 권한남용, 국회에서 위증하는 거 이런 걸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이게 저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영향 같네. 갑질을 절대 용납 못. 네,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거의 지난번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뭐 청문회 거기서 다 나온 얘기죠. 그렇죠. 권력남용, 부당이득, 국회 위증 이게 최순실 박근혜의 후유증이네, 이게. 후유증이라, 그렇죠. 사실 다 봤죠.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뭐, 공분을. 그러니까 공부를 사면서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끌었어!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저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맡아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심리적인 상태 같아요. 국회 위증도 사실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정말 놀랐어요, 저요.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든가 조윤선 장관 이 멘트에서 사람들이 사실 멘붕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굉장히 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네. 공공의 창에서 촛불혁명 1주년을 맞아서 특별 여론조사를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이거는 그 참여연대와 그다음에 공공의 창 그다음에 그 우리 리서치라는 곳에서 이제 조사를 실시했고요. 그 11월 16일 날 이제 그 실시했고 무선 100%로 해서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촛불 집회 1주년과 관련됐을 때 질문이 크게 5가지인데요. 그 촛불 집회 평가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했을 때 긍정이 71.5%, 부정이 23.8%. 그다음에 촛불 집회를 참여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참여가 28.4%. 28.4%. 그래서 10명 중에 3명은 직접 참여를 해봤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참여해본 적이 없다가 68.8%. 그리고 또 참여자들 중에서 가족, 친척과 동행했다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7%였습니다. 그리고 친구, 지인, 직장 동료가 28.5%. 혼자도 많았습니다. 22.4%. 오히려 정당 시민단체가 1.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정당은 참여한 게? 예, 정당과 동행을 했다는 건. 전데, 그게? 우리 그렇게밖에 없었다고요, 우리가? 근데 대다수가 가족, 그다음에 친척, 그다음에 동료. 야, 그럼 제가 1% 쓰는 거 같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어서 이제 촛불 집회가 어떻게 확산됐냐, 계기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이제 최순실 등 국정 개입이 44.1%, 그다음에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가 23.5% 이렇게 순으로 나왔고요. 세월호 참사라든가 재벌 권력
재벌 권력 유착도 7.1%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정 입학 등 불공정이 5.0,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등 비판 세력 탄압이 4.9% 순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또 촛불 집회 목적 완성이라는 인식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근본적 개혁이 뒤따라야 하므로 앞으로 완성을 해 가야 한다. 이것이 71.1%. 그러니까 이 적폐청산과는 이건 연결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으므로 촛불 집회의 목적이 완성됐다라고 응답은 17.3%고요. 앞으로 계속 완성해 가야 한다가 국가 대개혁을 완성해 71.1%입니다. 그러니까 71.1%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하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적폐청산을 하라는 국민들이 이제 70%니까 그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계속 신뢰하는 거죠. 그렇죠. 적폐청산 완수하는 날. 그럼 적폐청산이 완수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0%가 되나요, 지지율이? 그래서 이어서 그때부터 떨어지겠네요. 농담이 100%겠죠, 그럼 100%. 촛불 집회 계승 여부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문재인 정부가 그 촛불 집회를 계승했다가 69.8%로 비슷하네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적폐청산 인식도 67.1%, 67.5%로 당연한 처벌이다.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 여론조사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국민들은 그 적폐들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공분이 아직 가라앉지가 않았죠. 공분이 가라앉지 않았다. 아직 처벌이 된 게 없으니까요. 진짜 아직 아무도 처벌이 아직도 안 된 거네요. 1심 판결이 확정된 게 아직 없으니까. 근데 아까 우리 세월호 얘기 나오면서 이게 그 우두머리끝만 잡아서 안 되겠어. 손발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 적폐가 너무 깊게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 문재인, 우리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인데. 그렇죠. 야. 저는 오늘 이 방송이 새로운 좀 각오가 들어요. 근데 잔챙이 잡으러 간다. 근데 이제 촛불 집회 우리 리서치 조사, 그러니까 공공의창 조사와 좀 다른 조사인데 지난번에 한번 내일신문의 선거 한번 했던 조사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2016년 1월달에 그러니까 나의 개인의 목소리가 정부한테 먹힌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의 목소리를 들어준다. 즉 한마디로 나의 효능감이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16년도 때는 거의 한 31%에서 24% 정도 연령별로 보였는데 올해 2017년 1월에는 거의 69%, 그다음에 58%, 뭐 이 정도로 높아진 거거든요. 이게 높아질수록 이제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의 참여가 높아지는 거고. 그 원전 문제, 그 공론화위원회 이게 다 이런 과정이잖아요. 아주 긍정적이네요. 그 60%를 우리가 100%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진짜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이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앞으로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뭐 국민 청원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정치적인 뭐 행위라든가 정책적인 이런 결정 과정에서 오픈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이제 새로운 면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감동으로서 와닿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굉장히 정확한 것 같아요. 아까 촛불 집회 직접 참여 여부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직접 참여가 28.4%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만 명. 30%죠. 그러니까 1,500만 명. 우리 촛불 집회 1,500만 명. 정도 너무 정확해. 이거 진짜 정확한 거야. 저는 사실 통계를 모르는데 아까 탁 생각하니까 1,500만 명. 1% 맞으시네요. 그 중에 1%. 희소 가치가 있잖아. 저도 몇 번, 매일 가지는 않았지만 보면은 그래도 이제 고등학생들이 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그 다음에 또 그 옛날에 이제 그 광우병 때도 보면 이제 유모차 그 아주머니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다 가족들이 오신 거 보니까. 아유, 정확한 통계예요. 그 언론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여론조사가 안 돼 있나요? 언론 개헌 관련돼서나 추가적으로 있었는데요. 그 이제 무시하실래요, 그냥? 그냥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지방선거 때 개헌을 투표해야 된다가 43.9% 나왔고요. 그다음에 좀 지방선거 이후에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한 35.1%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헌 불필요하다가 6.2%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개헌은 해야 된다가 이제 주류네요. 네, 주류긴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어떤 아젠다가 아직 실시 안 되고 있으니까 국민분들도 좀 혼란스러우신 건가요? 사실 이제 개헌이 나의 삶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진다고 아직은 피부로 못 느끼시는 거예요. 피부로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형태라든가 선거구조 재편이라든 여러 가지 이제 국회적 논의가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직접적 연계로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사실은 약간 나와 좀 먼 국회 이야기.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권력 구조 나눠먹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을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그들과 권력을 안 나눠먹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약간 인식에 이제 좁혀지는 어떤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공공성 인식과 관련돼서 보면은 이제 약자 대변에 대해서 정부가 약자를 대변해주고 있는가 공감을 했더니 비공감이 55.9%. 비공감이요? 예, 공감이 그렇죠. 공감은 36.6%. 그리고 앞으로 내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도 비공감이 63.8, 공감이 32. 그리고 언론은 약자를 대변하고 있는가라고 하니까 비공감이 아직 74. 비공감이. 예. 그리고 공감이 20.8%로 나왔는데요. 이 결과를 보면 뭐냐면 앞서 제일 먼저 던졌던 앞으로 완성해 가야 한다. 아까 71.1%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완성해 가야 한다는 이 내용 속에는 약자가 더 대변해 줘야 된다. 그리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뭐 개천에서 옛날에 일난다라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자긍심도 더 부여가 돼야 된다. 통계 정확하네 이거. 그리고 이제 약자도 더 대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국가 대개혁을 완성해 가야 한다는 이 71%에 담겨진 거로. 그러니까 이 국민의 70%의 정말 그 희망 또 그런 동력. 그러면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정말 뭘 두려워하겠어요? 빨리 해야 돼요. 지금. 빨리. 아니 정말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자랑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법안 발의한 거 정말 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러니까 진짜 장애인 관련돼서나 많이 하거든요. 뭐 여성 장애인 쪽 하는데. 정말 저는 장애인들을 외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인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 아까 뭐 인터뷰를 했어요. 그 머니투데이랑. 근데 뭐 이제 제 최근에 이제 법안 특수학교 법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국회에서 잘 통과될 것 같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수학교를 그 각 구에 의무화 설치하는 거거든요. 의무 설치. 잘 될 것 같냐서 제가 그 기자한테 그랬어요. 그거 통과 안 되면 그게 국회입니까? 그게 국회의원입니까? 저는 100% 통과된다고 보고요. 정말 반대하는 사람 낙선운동 해야 돼요. 진짜 웃긴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그 국가 운영의 철학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 국민의 힘을 키우는 정부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대가 제 생각보다는 좀 저조했는데 아까 적폐청산을 통해서 또 앞으로 사회 전반적인 그 정말 그 개혁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그런 사회. 근데 대통령이 취임해서 뭐 문재인 케어 이런 게 다 결국 사회적 약자, 국가가 약자를 책임진다 이런 철학인데 아직 그 피부에는 와닿지가 않으시군요. 그러니까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올해 이제 예산안이 통과돼가 돼가지고 내년에 이제 어떠하지 이제 혜택을 보면서부터 이제 점점 그것이 확대되어져 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적폐청산 과정에서 과거의 불합리한 모습들이 이제 계속 언론에 비춰지니까. 그것을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이렇게 공감보다는 비공감이 좀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번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어떤 부분은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느냐, 그것도 한번 정확한 데이터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은 아직은 뭔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그 프레임 자체가, 그리고 이제 정치보복과 적폐청산이라는 이 프레임 자체가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사실 좀 잘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보복은 야당에서 제기하는 거고 여당에서는 적폐청산을 이야기하는데 좀 이 프레임을 좀 바꿔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국가 대개혁이나 국가 대개혁 또는 이제 미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이런 형태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프레임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내용들을 추진할 것이다. 이런 형태의 관점을 좀 가질 수 있게 프레임을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근데 우리가 국가 대개혁 그러면 자유한국당 국가 대통합 그럴걸? 네? 그래서 개혁 못하게?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두 개의 프레임이 뭔가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나가는데 현 정부가 좀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프레임이 아닌가. 이게 좀 정치보복 이런 거에. 그러니까 적폐청산이 약간 이제 좀 그렇죠. 감정적인.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구나. 네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바꿔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도 그 하도 보수 언론에서 뭐 정치보복이다. 네. 저도 그런 우려를 했는데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70%가 계속 지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폐청산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그 대개혁의 과제다. 네. 하여튼 이인용 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네. 또 좀 잘 그게 뭔가 좀 바꿔줘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네. 네. 근데 대한민국 물갈이 어떨까요? 농담이에요. 방송이 너무 진지하면 안 됩니다. 네. 가끔마다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실없는 소리. 네, 그것은 제가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네, 좀 너무 경한 사람은 아닌데. 네. 그 적폐청산에서 네. 하나 더 나아가서 네. 이제 대안으로 네. 제시가 되면은 이제 너무나 이제 보복이 아니라 이제 미래로 가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곁들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뭐 과거에 이제 퍼즐 이론이라고 했는데 뭐 대우 옛날에 이제 뭐 그 공기방울 세탁기에서 네. 보면 이제 옷감에 따라서 공기방울이 달라진다고 그랬는데 이제 요새 뭐 앱도 개발되고 여러 가지 이제 소통 수단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하나의 정책이더라도 이제 수혜받는 사람들이 입장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로 얘기하지 말고 그거를 느끼는 사람들에 맞춰서 좀 다양한 메시지로서 주면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좀 소통 속에서 이해하는데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김대진 소장님이 뭐 공기방울 얘기해서 뭐 대한민국을 빨자. 난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을 세탁하자. 네. 빨자. 그러면 뭐 검정 물 많이 나오잖아. 빨간 물도 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야 공기방울 세탁기에서 야 역시 감동이 있구나. 대한민국 세탁기 뭐. 뭔가 감성 언어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 너무 밋밋했어. 다음번에 나오면 준비를 더 할게요. 네, 근데 어느덧 또 시간이 50분이 넘었습니다. 제가 공지사항 하나 1부 때도 전달을 했는데요. 2부도 공지사항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제작진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12월 3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제13차 신입당원 아카데미가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신경민, 박영선 의원의 강연과 서당캐 공개 토크쇼도 함께 진행됩니다. 토크쇼에는 저와 박경미 의원 그리고 정청래 전 의원과 김홍걸 위원장이 함께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부에서도 같이 말씀드렸지만 하이라이트는 공개 방송, 공개 재밌겠는데요. 방송입니다. 토크쇼, 꼭 가봐야 되겠어요. 네, 꼭 오시면 저희가 또 갑자기 우리 마이크 또 들이댑니다. 그 마지막으로 좀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그 팟캐스트를 그 애청자들이 언제 주로 들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출근길, 퇴근길, 그리고 주무실 때. 아, 맞습니다. 맞아요? 네, 특히 주무시기 전에 팟캐스트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정말 제 팟캐스트, 다른 팟캐스트 들으면 완전 자장가든요. 그러니까 5분 정도 다 잠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일 많이 들으시는 시간대는 주무시기 전에 이걸 틀어놓고는 들을 수 있는데 끝까지 못 들을 거라니까요. 그냥 주무신대요. 그럼 안녕하세요. 고품격 연기의 방송 김종호입니다. 끝이야. 내용도 몰라.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전달하는 게 편안한 주무심을 위해서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인영 소장님이 워낙 고품격 용기 있는 분이라서 우리 팟캐스트 서당캐와 잘 어울리시는 분이에요. 네. 저도 오늘 처음 이제 왔는데 뭐 저도 약간 긴장을 해가지고 처음에 좀 이렇게 버벅거렸는데 아닌데요? 긴장하신 게 이 정도면 나중에 또 여기서 메인 자리 달라고 그럴 것 같은데요? 너무 잘하셨어요. 불러주시면 또 잘 준비해가지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편안한 방송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여론조사 기관 전문가들이랑 이야기를 하니까 내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끼리 방송하면 서로 간에 그냥 감각적으로 정무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또 그 안에는 이제 가끔마다 이제 감정도 실리고 저쪽 당 얘기면 욱하고 막. 근데 확실히 좀 정제되는 방송. 그래서 우리 여론조사 기관 우리
정말 전문가분들 함께하니까 정말 든든하고요. 네. 청취자들도 알찬 정보 받아가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좀 나와주시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우리 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서당캐 더욱 사랑해 주십시오. 요즘에 그 순위를 보면요. 팟빵 순위를 보면 예전에 막 7위까지 올라가는데 요새는 막 40위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담당 그 제작진이 김용호 너가 이제 물러날 때가 됐다. 구원투수 불러야겠다. 저는 뭐 구원투수 정말 이 팟캐스트 서당캐를 위해서 바꾼다면 전 당연히 언제든지 떠날 아니 근데 준비가 좋아요가 되어 계속 꾸준히 올라가던데. 그건 저 때문이가 아니라 이인용 소장님 때문에. 이인용 소장님 와서 요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자, 바꾸시면 안 돼요. 네?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서당캐 30번째 방송 2부도 마치겠습니다. 네. 끝까지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전 말씀하셨던 여론조사를 근거로 통합의 속도도 더 내면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통합을 결정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전당원 투표제로 결정하자. 그러면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국민의당 당원들은? 아무래도 지금 통합이 다른 정당과 연대 통합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특히 이제 현재 그 국민의당 당원들이 안철수 대표를 당대표로 인정 안 하는 분위기도 꽤 있어요. 근데 그 지난 전당대회 때 보면 51%로 절반 약간 넘게 일단은 당대표에 당선을 시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당대표 중심으로 좀 힘을 실어주려는 그런 분위기는 조금 더 많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 국민의당이 이제 전당원 투표로 결정했을 때 저희가 제일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당원 구성이 호남과 비호남의 구성을 저는 가장 중점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뭐 10만 당원인데 6만이 호남 당원이다. 그러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안 그럴까요? 그 과거에 이제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뭐 당내 당원 관련된 ALS 투표도 한번 참여해보고 했지만 이제 보면 이게 당원의 한 보통 더불어민주당이나 사실 국민의당이나 한 58%는 호남 당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긴 합니다. 많긴 한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투표 참여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이 투표 참여율이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근데 그 많은 인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데 참여율은 호남 쪽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원의 그 지역 비율은 호남이 많긴 하지만 실질적 투표 결과를 봤을 때는 그렇게 파급력이 높진 않다. 또 그런 결과가 있군요. 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네. 이제 그 앞서 이제 이은현 대표도 말씀하셨죠. 51.09%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과반 전당대회에서 이제 됐는데 당시 이제 국민의당 전당대회 방식은 결선 투표제였어요. 그런데 과반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과반이 돼가지고 1차에서 당선이 되신 거죠. 근데 요번에 이제 이 결과에서도 보면 통합은 45.6%, 독자 노선이 40.0%인데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통합 찬성이 58, 반대가 38.6%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로 보면은 안철수 대표가 강행을 하기 위한 어떠한 수순을 밟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제 뭐 그 정치 지도자로서 뭐 부족한 면도 있고 이제 잘하는 면도 있는데 그 승부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보면 원래는 기업인 출신이고 또 의사 출신이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그 통계, 분석 이런 걸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분석하고 예측한 다음에 승부수를 탁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51% 자신이 있어서 던진 거고 전당원 투표제도 이미 저는 혹시 두 분이 거기서 좀 밤에는 거기서 일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놀래요 갑자기?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져요? 그러니까 아마 안철수 대표가 여론조사 기관에 많이 의존하고 의지할 것 같아요. 기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 이제 전략가들이 좀 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요. 있고요. 그리고 근데 과학적인 수치를 놓고 판단하는 분 같아요. 정치적인 그 감각보다는. 지난 그 대선 때 보면 안철수 대표가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그 시기가 좀 있었거든요. 너무 짧았어요. 네, 강철수라고 그래서 잠깐 같이 원 목소리 나고 머리도 확 올렸다가 약간 팔색조 같아. 네, 그 뭐 꽉 해갖고 이제 잠깐 그 이미지 변신에 성공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어쨌든 그
정치적인 컨설팅 하는 그룹이 있어서 뭔가 이 판단의 기준을 갖고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국민정책연구원 같은 경우 계속 이제 그 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지금 좀 이슈화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원장이 이태규 의원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상당히 이분이 그 이명박 대통령 그쪽에 좀 활동을 하셨던 네. 이분도 약간 전략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여의도 연구소 출신인가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국민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이런 자료들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그 나온 것 중에 좀 약간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네. 뭐냐면 자기네가 조사했는데 네. 야권을 대표하는 인물로는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1위가 나왔어요. 26.2%로 1위가 나오고 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8.2%로 2위,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5%로 3위가 나오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이 국민의당에서 네. 이 조사한 결과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높게 나올 줄 아는데 야권 대표로 네. 오히려 다른 정당 대표가 1위가 나와가지고 네. 실제 이제 이 통합 의견이 높고 야권을 대표하는 인물로 유승민 대표를 더 높게 생각을 한다면 네. 실제 통합이 일어났을 때 안철수 대표가 약간 또 낙동강 오리알처럼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닐까 그런 좀 네. 그런 것도 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30번째 방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1부에 이어서 이은영 소장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혜영 의원님과 1부 함께 했는데요. 네. 역시 젊은 사람이 빠지니까 방송 분위기가 확 다운되네요. 그 의원님이 굉장히 그 사투리를 구수하게 쓰시네요. 예. 네. 그리고 젊은신 정치인이 혹시 패기도 있으시고 네. 야무지신 것 같아요. 네. 한번 물면 안 논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1부에서? 예. 네. 그 김혜영 의원님이 실제로 국회에서 만나면 사실 이 부산 액센트가 더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방송이라고 표준말 쓴 거예요, 그게. 네, 표준말 쓴 거예요. 예. 그 흥분하면 노무현 대통령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래요? 아주 매력적인 남자예요, 김혜영. 네. 그럼 서당캐 2부에 함께 하실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한 분의 여론조사 전문가인데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 CNI 김대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우리 팟캐스트 역사상 여론조사 기관 대표님 두 분을 모시고 방송 정확하게 이제 오늘 분석과 통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조원 CNI가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 조원 CNI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2011년도에 이제 설립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2011년도. 예.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좀 유명했을 거예요. 유무선 비율 때문에 좀 시끌시끌했던 조사 기관입니다. 뭐 경쟁 관계잖아, 이은영 소장님이랑. 경쟁 관계. 근데 경쟁자로 안 보시는데? 네. 그러니까 누가 더 업력은 제가 더 높다고 그쵸. 해야 되나요? 네, 제가 더 높고요. 네. 회사 설립은? 저희 회사가 조금 더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자로 안 보시는 거예요. 신생업체다. 만만하다. 좀 친하긴 한데 자주는 안 만나요. 그럼 평소에 좀 친분 관계가 있으신 거죠? 네, 그럼요. 네. 공공의 창. 네, 공공의 창 같은 소속 회원사고요. 네, 공공의 창도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공공의 창은 일단은 이제 여론조사 기관 한 10개 정도가 같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영리를 취하지 않는 어떤 우리 사회의 아젠다, 특히 이제 공공정책과 관련한 아젠다들을 좀 조사하고, 그리고 그걸 좀 이슈화시켜보자 해서 10개 업체가 좀 같이 연합해서. 그럼 회비가 있어요? 회비는 있어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개헌이라든지 또는 뭐 대학교 강사 노조와 관련된 조사라든지 그런 것들 좀 우리 사회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좀 자발적으로 하고 언론사와 같이 또 조인해서 기사화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나오셔서 공공의 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공공의 창 그러면 무슨 북한 소개하는 방송 프로그램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 방송이 뭐였죠? 무슨 소리 아닌가요? 남북의 창. 남북의 창. 공공의 창, 남북의 창.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청취자들이 혹시라도 좀 오해하실까봐. 헷갈리실까봐. 네. 먼저 오늘 발표될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부터 한번 짚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서는 긍정평가가 73.1%가 나와 전주보다 1.5% 상승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방미, 뭐, 방중. 네. 방한 방중. 네네. 그리고 또 어떤 요인 때문에 일단은 아까 이제 저희가 일부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수능에 대한 어떤 신속한 판단과 결정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오늘 좀 안정적으로 잘 마무리가 된 점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신속한 판단, 국정 현안에 대한 신속한 판단이 긍정적 평가를 가져왔는데 사실은 요새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상당히 높고 이게 떨어지질 않기 때문에. 네. 좋지 뭐. 떨어지려고요? 아니, 그건 아닌데, 상승한 이유가 뭐냐고 자꾸 물어보시니까, 참 찾아드리고. 잘한다. 네, 잘하기 때문에 계속 상승하는 거고, 사실은 이게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조금 빠지면서 이게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는 시기거든요. 계속 빠져가는 시기인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빠지면은 다시 또 상승을 해서 이게 탄력 회복성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네. 어쨌든, 국민들이 계속 지지를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고 계신다. 네. 그리고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뭐 빠질 때도 뭐 1%에서 3% 그렇죠. 많이 안 정도죠. 빠져요. 그러니까 예. 견고한 거죠. 근데 네. 요게 또 그 동조화 현상이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부 다 이제 잘한다 하니까 네. 자기가 조금 잘못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도 말하고 싶어도 그걸 못하는 분위기도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예. 그때는 뭐 만약에 뭐 표로는 표? 그러니까 잘하는 자기가 이제 이렇게 동조하는데 네네. 만약에 투표 뭐 지방선거나 개헌 때 뭐 그런 게 표로는 또 달리 나와요? 그렇죠. 달리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들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당대표로 만들고 안철수는 이제 부산 가는 네?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 제 느낌에는 아니면 킹메이커가 되시려고 킹메이커는 절대 아니고요. 킹메이커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 킹메이커 끝까지 못했잖아요. 예. 거기에 한이 맺힌 사람이야 안철수 대표가. 왜 킹메이커 잘못해가지고 그거는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킹이 되실 분인데 예. 그러니까 큰 킹은 아니니까 부산에서 킹이 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대표를 일단은 영남 주자로 이렇게 딱 올려놓고 네, 당대표 네. 시켜놓고 네. 본인은 이제 부산으로 가면 그 얘기 되겠는데. 그 얘기가 될까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2등은 하시겠어요. 2등. 네. 그 통합 얘기가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영원한 대통합이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또 이해가 안 돼요. 영원한 대통합. 근데 일면 또 보면 그림은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부산에서 뭐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이제 강연 정치를 다시 시작을 했다고 하시는데, 네. 그분이 이제 그 강연 정치할 때 계속적으로 뭐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계속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없어져야 될 정당이다. 이 정도까지도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번에 그 결과에서 이제 유승민, 그다음에 홍준표, 그다음에 안철수 순으로 나온 이 배경에는 어쨌든 호남 쪽에서 그 이제 박 전 대표라든가 정동영 정동영 의원, 천정배 의원 이렇게 그 반대 그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작용해서 안철수 대표가 세 번째로 이게 나온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지금 국민의당이 분란은 뭐 조기에 어느 정도 좀 12월 달 안에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들은 다들 하는 것 같아요. 정리라는 것은 다 깨진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서는 의원들이 용기를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더 지리멸렬하게 끌고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자꾸 수순을 밟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공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오늘도 보니까 토론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또 이미지를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조만간 어쨌든 뭐가 결단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이 되면 그 호남의 특수한 어떤 그 정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호남의 지방선거에서 바른정당과 통합했을 때는 정말 그 후보들이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바른정당의 주요 국회의원들이 호남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호납의 통합이라는 명분을 만들 수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민취업의 재결성. 근데 민취업이라고 예전에 DJ와 YS의 그 군사독재 시절에 그 저항했던 민취업의 재결성하면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민취업 출신이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 국민의당에는 이제 민취업의 상징적인 분이 권노갑 고문밖에 안 계세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그 통합을 한다고 그러고 영혼합의 화합이라고 그러면 이제 민취업인데 이제 민취업의 재결성이 결국은 약간 올드보이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선거에서는 어떤 효과를 못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민취업의 주역들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렇죠. 주역들이 따로 있고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영혼함이 다 통합이 돼 있는 그렇죠. 전국 정당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 명분도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저께 그 의총장 그걸 통해서 이제 좀 보니까 그다음 비하인드 이야기를 좀 전해 들어 보니까 우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국민의당이라는 의석수는 어쨌든 40석이지만 이 의석수를 갖고 이번 지방선거를 치른다. 사실은 광역부터 광역의원 기초단체장은 사실은 좀 어렵다. 이렇게들 많이들 보는 것 같아요. 네, 후보가 없대요. 후보도 없고. 근데 이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중대선구제인 기초의원 정도의 어느 정도의 이제 뭐 바람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호남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안철수 대표가 바라보는 시각은 좀 차이가 있다. 왜 이대로 가면 우리는 전멸할 텐데 왜 여기만 지키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렇죠. 안철수 대표는 어찌 됐든 다른 곳에서라도 좀 선전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보자 이런 측면에서 지지 기반을 좀 바꾸는 과정이라고 그럼요. 정확히 보신 거예요. 바꾸는 거죠. 이제 호남에서 그냥 말 그대로 전국으로 바꾼다지만 어쨌든 킹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네요. 전국 정당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네요. 그 속내가 읽혔네요 지금. 참. 우리가 항상 그 방송에서 국민의당을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95일 만에 1기 내각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제 좀 너무 늦은 감이 있죠, 사실. 그러니까 기간으로 본다면 최장 시간이 소요됐는데 이제 가장 큰 원인이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동의하시죠? 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일단은 초기에 이제 얘기됐던 게 그 인사를 보면 50%간 그런 게 우리 지난번에 그 서울시장 한명숙 시장 선거 때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명숙 시장이 그 오세훈 시장하고 후보하고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걸로 났었는데 실제 뚜껑 열어보니까 격차가 0.6% 차이밖에 안 나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그때는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론조사가 정확하게 그 맥을 짚어줘야 되는데 저는 그때 여론조사로 국민의 여론을 좀 호도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말씀드리면 좀 전문기관의 그 조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조사의 결과가 또 다른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흐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포항 지진으로 인한 수능 연기 결정. 여론조사가 83.6%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두 기관이 좀 달리 나오나요? 그 기관만 조금 차이는 있을 차이 나죠. 한번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는 몇 % 나왔어요? 우리 이은영 소장님은? 저희가 지금 오늘 이제 얘기되는 거는 리얼미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혹시 있어요? 자체 조사한 거? 저희 자체 조사 지금 하고 있어요? 네네. 이번 주에 할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김예진 소장님. 우선 이제 국정운영 만족도가 아까 높다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만족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과거에 보면 이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오지선다라든가 사지선다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매우 잘한다, 조금 잘한다, 조금 못한다, 매우 못한다 했었을 때 항상 매우 잘한다, 매우 못한다는 좀 적어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중앙지점인 관련된 것들이 원래는 더 높은데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수능 관련된 거 했을 때 83.6%가 이제 잘 됐다고 평가했을 때 오히려 매우 잘한다가 54.9. 매우 잘한다가 그리고 잘한 편이다가 28.7입니다. 그러니까 특이하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만족도에 대한 그 긍정 평가는 이제 앞서 이제 이은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뭐 동조도 분명히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이제 박근혜 전 정부에 대한 비정상적인 어떤 형태를 바로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패턴인 것 같고요. 그 정당 지지율 관련해서 또 이제 최근 저희도 이번 주에 조사를 돌리는데 한 40대 후반부터 그 중후반 이게 이제 민주당 그 지지율로 계속 나타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타당은 자유한국당은 10% 초반대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이라든가 바른정당 5% 중반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은 네네. 그 두 기관의 이제 여론조사 차이를 좀 물어보려 했더니 또 은근히 공개 안 하네. 네? 어쨌든 지금 리얼미터 말 돌리지 마시고 왜 리얼미터 얘기를 하세요? 두 기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와 우리 정당 지지를 한번 평가 비교하려고 했더니 아니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는 계속 이제 작년 때부터 5대5로 유무선 비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그 비율이 많이 바뀌었죠. 좀 많이 바뀌었죠. 네, 무선을 훨씬 많이 지금 하고 근데 있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발표할 때 ARS를 하다 보니까 보면 ARS 특성상 사실 20, 30대가 굉장히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어렵죠. 원래는 어렵고 50대, 60대 훨씬 더 많이 쳐야 되는데 요즘은 사실 고관심층이 오히려 젊은 세대가 많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이제 50대, 60대가 오히려 전화 응답을 안 피하는 거죠. 기피하는 거죠. 기피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약간 유무선 비용들이 이제 기관마다 좀 다른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라 크게 그 기관마다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그 국정수행 평가는 이제 여러 여론조사 기관이 있지만 주로 이제 70% 전후고 초반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여론조사는 주로 50% 전후로 보면 그 정도로 보면은 맞죠? 합리적 정당 지지율은 특히 이제 이번 그 리얼미터 그 20일부터 22일까지 조사된 자료를 보면은 그 자유한국당 지지가 조금 빠졌어요. 그 유여해 최고위원 그 발언 때문에. 천벌. 천벌 발언 때문에 조금. 근데 그분은 왜 그랬대요? 그분이 근데 이상하게 좀 굉장히 독특하시더라고요. 튀는 성격이신 것 저는 같아요. 홍준표 대표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아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지도부다. 케미가 잘 맞나요? 너무 잘 맞아. 비슷하죠. 홍준표 대표 되게 총애하는 것 같고요. 아, 그러세요? 우리 또 이제 장제원 대변인, 홍준표 대표 너무 총애한대요. 다 법조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나요? 아니죠. 장제원 대변인은 법조인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그 체제가 전 정말 믿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부산 뭐 학교 그쪽이시죠. 그쪽이시죠. 아니 저랑 이제 같은 상임이 돼서 제가 이제 장제원 의원님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언급은 안 하는데 하여튼 홍준표 대표가 대변인 굉장히 총애하고 계시대요. 특히 이번 조사 특징이 보면 60대 이상에서 아까 이제 저기 60대 이상에서 저 응답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응답하시는 분들은 민주당 지지가 높은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당이 지금 두 자릿수, 그러니까 지금 6.9%로 3위인데, 그래서 지금 정의당에서는 두 자릿수로 진입하자, 이거 특별 대책반이 만들어질 정도로 정당 지지를 좀 높이기 위해서 지지를 좀 더 그러니까 3%를 올리기 위해서 특별 대책반.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을 지지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이제 과거에는 이제 선별적으로 출마를 했는데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한번 전 지역 모두 공천 해보자. 노력은. 근데 정의당은 항상 그랬어요, 사실. 근데 이제 이 선거는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낙선을 감수하면서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들리는 얘기는 이제 뭐 잠깐 뭐 정의당 얘기지만 5월 이제 9일 대선 이후에 그쪽에서도 이제 연구원에서 이제 전국을 이제 지형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그래도 좀 선전할 수 있는 지역들을 찾아가지고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관계는 뭐 정의당이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뭐 표결 같은 거 할 때는 뭐 굉장히 협조적이고 이제 서로가 이제 개혁을 대상으로 경쟁하는 관계지. 정의당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지금 나온 거 잠깐 그것도 표본 오차 말씀드려야 돼가지고 1,515명 조사했고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포인트입니다. 그 표본 조사를 꼭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죠? 네, 이게 선거법상으로 하게 되셔가지고. 그 얘기가 끝나면 나중에 하셔. 그래서 내가 그것도 꼭 지적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먼저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왜 꼭 끝에 갑자기 표본 조사 결과를 얘기하시는지 좀 혹시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친절하게 안내하는 겁니다. 지적이 아니라 친절하게 청취자한테 안내한 거고요. 그 국민의당이 이제 최근에 내용이 격화되는 모습이 비춰져서 최근 지지율이 사실 떨어질 만큼 떨어졌는데 더 떨어졌네요. 네, 조금 더 빠졌어요. 지금 또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근데 당이 최근에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후에는 지지율이 20% 가까운 지지율에
나왔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만약 합친다면 통합을 한다면 전제 가상.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국민의당 자체 여론조사잖아요. 그렇죠.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먼저 그럼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던 거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이어가면 국민정책연구원에서 리서치에다 의뢰를 했고요. 그래서 18일부터 19일 동안 1,0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고요. 정당 지지율에서 이제 국민의당과 이제 바른정당이 합당을 했을 경우에 지지율이 19.2%로 나왔고요. 당시 이제 합당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7.5%. 저희도 좀 빠지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은 49%니까 1.5%가 빠지는 걸로 나왔고. 오차범위네요, 그건. 그 변동이 없는 거죠. 변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자유한국당은 합당하기 전에는 11.8%인데 합당했을 때는 11.5%로 이제 0.3%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거기도 변화가 없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무당층에서 지금 이제 합당하기 전에는 국민의당이 5.5%고요. 그다음에 바른정당 6.3%였는데 19.2%로 올라가면서 무당층이 16%로 줄어드는. 무당층. 줄어드는 이제 그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 현상을 이렇게 좀 한 번의 조사 결과로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전에 한번 발표했던 거랑 비교해 봤을 때 그 당시는 19.8%였어요. 다른 조사 같은 경우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무당층이라는 부분들이 이 대선을 끝나면서 이 성향들이 이제 갈 곳을 못 찾는 약간 중도 보수층이. 근데 왜 갈 곳을 못 정하지? 더불어민주당이 있는데. 아니, 우리 당이 있잖아요, 우리 당. 더불어민주당. 그러다 우리 당이 마음을 주세요. 그렇죠. 줄 데가 없어서 거기다 줘, 마음을. 좀 지켜보는 것 같아요. 지켜보는 거. 그러니까 지난 이제 대통령 선거 결과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41%,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대표 후보가 24%,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21% 이렇게 7%대 오면서 이 유권자분들이 이제 대통령은 잘하고 계시니까 거기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시지만 아직은 이제 정당을 지지 선택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지켜보는 좀 관망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최근에 국민의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제 바른정당과 통합 얘기를 5시간 이상 토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이제 아마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